안녕하세요. 저는 68배 최순옥입니다. 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제 며느리 작업복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왔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첫 명함 우리 여보에게. 우리 여보라니. 그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낯선 남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한 말 때문에 제 아들의 인생이, 우리 가족 전체가 뒤집혔어요. 그날 저는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을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그런데 작업복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이 나오면서 제 아들의 인생이, 제 며느리의 비밀이,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장 입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합니다. 아침마다 어묵 국물을 우려내고 점심엔 김밥을 싸서 학생들 손에 쥐어 보내는 게 제 일과예요. 오후 3시쯤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주말마다 외지 교육 간다면서 집을 비워. 화장실에서 몰래 전화하고 어젯밤엔 잠꼬대로 다른 사람 이름을 불렀어.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해. 신혼이면 서로 적응하는 시기야. 지은이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엄마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지은이는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애입니다. 평소 예의 바르고 상냥했어요. 장사 끝나고 남은 나물을 반찬통에 담아주면 두 손으로 받으며 고마워했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오늘도 저녁 걱정 없어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니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끼어들 일도 아니고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목요일 저는 대형마트에서 수박을 샀습니다. 너무 커서 반을 잘라 아이들 냉장고에 넣어주려고요. 지은이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든요. 어머님, 언제든지 편하게 오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바닥에 작업복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평소 깔끔한 애가 웬일이야 싶어서 저는 바닥에 옷을 주워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처음 보는 회사 이름이 박혀 있고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첫 명함 우리 여보에게.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우리 여보라니. 지은이한테 여보라고 부를 사람은 우리 아들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낙서인가, 농담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뭐지 이게? 저는 명함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탁기 앞 차가운 바닥에 엉덩이를 내려놓고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글씨체가 또렷했습니다. 장난으로 휘갈긴 게 아니었어요. 정성스럽게 천천히 마음을 담아 쓴 글씨였습니다. 우리 여보. 그 네 글자가 제 가슴팍을 망치로 두드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고 명함이 축축해졌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명함을 형광등 아래 가져다 댔어요. 혹시 다른 뜻은 아닐까, 동료끼리 농담으로 주고받는 건 아닐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세탁기 버튼을 눌렀어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여보라는 네 글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박을 냉장고에 넣으려다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손이 떨려서 칼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지은이가. 우리 아들한테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말한 게 사실이면? 주말마다 외지 교육? 화장실에서 몰래 전화? 잠꼬대로 다른 이름?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공기가 폐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앞면엔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박혀 있었어요. 전화를 해볼까? 아니야, 그럼 안 돼. 혹시 오해면 어쩌지? 하지만 오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똑딱똑딱.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또 집에 오셨어요? 빨래까지 하셨다면서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제발 이젠 쉬다 가세요? 목소리가 여전히 상냥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엔 그럴게.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찝찝했어요. 아니야, 진짜 오해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 식탁 위에 놓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알아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저는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내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신호가 3번 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기요. 혹시 이 명함 주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명함을 우연히 봐서요. 확인하려고.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지은이 어머님 되십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제 정체를 아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은이 남편입니다. 남편이라고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라니. 우리 아들 말고 다른 남편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요? 그게 무슨... 오래된 사이입니다. 직접 뵙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은이한테는 말씀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차분하게 알려줬습니다. 정중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심장 뛰는 소리보다 컸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괜히 아이만 흔들어 놓을 수 있어. 저는 명함을 에코백 안쪽 지퍼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계속 떨렸어요. 약속 날이 왔습니다. 저는 장사를 일찍 접었어요. 국물통을 비우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 사람 하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낡은 작업복에 회색 맨투맨, 무릎이 해진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이 전화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그는 저를 근처 반지하 집으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습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작은 탁자, 씻어 말린 머그컵, 벽에 붙은 낡은 달력. 죄송합니다. 제대로 대접할 게 없네요. 그는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을 넣어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저는 컵을 받아 들고 그를 똑바로 봤어요. 지은이 남편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뭐예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지은이는 7년 전에 만났습니다. 7년? 둘 다 공장에서 일했어요. 지은이는 포장 라인에 있었고 저는 자재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은이가 식당에서 팥값이 모자라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신 내줬죠. 남자는 컵을 내려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자주 만났어요. 지은이는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친척 집을 전전하다 혼자 나와 공장에서 일한다고요. 제 형편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요? 1년쯤 지나니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됐어요. 이 반지하 방에서요.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우리끼린 부부였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7년을 함께 산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5년쯤 지났을 때부터 지은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갑자기 주말마다 외출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점점 자주 나가더니 나중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을 비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고. 그럼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죠. 오빠, 나 요즘 자격증 공부한다고 학원 다녀. 우리 잘 살려면 내가 더 나은 직장에 가야 하잖아. 그래서 믿었어요. 제가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2년 전쯤 지은이가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올 때가 생겼어요. 전화하면 기숙사에 있다고 했어요. 새 직장 교육받는다고요.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드디어 좋은 직장을 구했구나 싶어서요. 남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은이가 다니던 공장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지은이는 1년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1년 전이요. 제가 알기론 한 달 전까지도 공장에 다닌다고 했는데 저는 컵을 꽉 쥐었어요. 그럼 그 1년 동안 지은이는 뭘 한 거예요? 모릅니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저쪽 방 좀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어요. 방 안에는 액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젊은 지은이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어떤 사진엔 하얀 블라우스 차림으로 서로 어깨를 감싼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4년 전부터 2년 전까지요. 저희가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남자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 우리의 약속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빠, 나 꼭 좋은 직장 구할게. 그럼 처음 받는 명함을 오빠한테 제일 먼저 줄게. 우리 여보에게. 사랑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지은이 글씨예요? 네, 맞습니다. 3년 전에 제 생일날 써준 거예요. 지은이가 좋은 직장 구하면 명함을 제일 먼저 저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남자는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명함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예요. 처음으로 제 명함을 받았죠. 지은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제가라도 지켜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명함 뒷면에 적어뒀습니다. 내 첫 명함 우리 여보에게. 지은이한테 주려고요.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이름과 회사명이 적혀 있었어요. 그럼 이 명함을 지은이한테 줬어요? 아니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려고 했는데 그 무렵부터 지은이가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은이 주머니에 이 명함이? 남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였어요. 2년 전쯤이요. 지은이가 잠깐 집에 들렀을 때 제가 몰래 지은이 가방에 넣어뒀습니다. 혹시 이걸 보면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명함을 받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오빠, 나 이 직장 그만두고 다른 데 갈 거야? 기숙사 있는 곳으로?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지은이가 말했어요. 여기보다 월급 더 많이 주는데 찾았어? 우리 잘 살려면 내가 더 벌어야 하잖아?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또 믿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이요? 그 이후로 지은이는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문자가 왔지만 짧았습니다. 오빠, 나 잘 있어? 바빠서 연락 못해? 미안해. 그게 다였어요. 주말에 온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요. 남자는 탁자 위에 사진 한 장을 더 올려놨습니다. 이건 2년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지은이가 새 직장 간다고 하던 날이었죠. 사진 속 지은이는 밝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차가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은이가 언제부터 어머님 아드님과 만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년 반 전쯤이요. 우리 아들이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했어요. 남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1년 반 전이면 저랑 지은이가 아직 같이 살 때예요. 그때 지은이는 저한테 기숙사 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지은이는 당신하고도 살고 우리 아들하고도 만나고 둘 다 속인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지은이가 결혼했다는 걸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은이 친구한테 우연히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물어보더군요. 지은이 결혼했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말했어요. 지은이 SNS에 결혼 사진 올라와 있던데.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지은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리 아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지은이는 제게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장 그만둔 것도 숨겼고, 새 직장 다닌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주말에 온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7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마지막엔 그냥 버려졌습니다. 지은이가 왜 그랬을까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혹시 제가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원해서? 그런데 어머님, 그게 이유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헤어지자고. 다른 사람 만났다고. 그런데 지은이는 끝까지 저를 속였어요. 저는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은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힘들어도 같이 버티면 언젠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저를 믿지 않았나 봐요. 저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지은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남자는 천천히 그걸 집어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맞네요. 제 글씨예요. 제가 지은이한테 주려고 적어둔 명함입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모른 척 눈 감지 않겠다고.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제 아들 집에서요. 같이 가시겠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은이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왜 저를 버렸는지요? 그리고 왜 끝까지 거짓말을 했는지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같이 가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날 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명함이 제 가방 속에서 가볍지만 확실하게 무게를 내리눌렀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손이 떨려 물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집에 갈게. 같이 밥 먹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새벽 내내 귓속을 긁었어요. 눈을 감으면 우리 여보라는 네 글자가 푸른 잉크로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는 점점 우리 아들 얼굴로 번져갔어요. 이 일을 어떻게 끝내야 하지?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명함을 계속 찢고 있었어요. 찢어도 글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지은이와 대면하면 지은이는 뭐라고 말할까? 인정할까 아니면 또 거짓말을 할까? 그 남자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손에 된장찌개 재료를 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 또 장 보셨어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칼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고 대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끝이 도마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 속에서 저는 마음속 문장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이야. 지은아. 저는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이건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저는 에코백에서 명함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순간 지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표정은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히 스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장 웃음기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그거요? 공장 거래처 사람이에요? 장난꾸러기라 저런 낙서도 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은이는 명함을 집어들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가로막았어요. 낙서라고? 네, 그냥 동료들끼리 장난으로 쓴 거예요. 그럼 이 번호로 전화하면 누가 받을까? 지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이미 전화했어. 남자가 받더라. 자기가 내 남편이라고 하던데?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저한테 집착하던 7년을 함께 살았다던데? 그것도 집착이야? 지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그런 말을? 저는 잠자코 지은이를 보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지은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쪽을 향해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어제 만났던 남자가 문턱에 섰습니다. 종이처럼 하얀 얼굴, 굳게 담은 입술, 손에 쥔 가방. 지은이의 발 뒤꿈치가 반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님, 저 사람은 제 뒤를 쫓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저한테 집착하던 스토커예요? 정말이에요? 지은이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믿어주세요. 저 사람 말 믿으시면 안 돼요? 그만해.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7년이야. 우리 7년 함께 살았잖아. 지은이는 남자를 보며 소리쳤어요. 7년? 무슨 소리예요? 저 당신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남자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이 식탁 위에 흩어졌어요. 해가 기울 무렵 비상구 계단에 앉아 라면을 나눠 먹는 두 사람. 공장 앞에서 서로에게 턱을 맞대고 웃는 얼굴. 셋, 넷, 그리고 마지막 사진. 작은 꽃다발, 흰 블라우스, 둘만의 약식 결혼식. 지은이의 눈썹이 크게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 남자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야? 공장 직원증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남자의 직원증도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공장에서 일했잖아. 3년 동안. 지은이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옛날이잖아요? 옛날이면 다야?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온다고 했잖아. 직장 기숙사 간다고 했잖아. 일한다고 늦는다고 했잖아.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정말 기숙사에 있었어요? 일 때문에 바빴고요. 거짓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니던 공장에 내가 찾아갔어. 그랬더니 너 1년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 1년 전이야. 근데 너 나한테는 한 달 전까지도 공장 다닌다고 했잖아. 지은이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그 1년 동안 넌 뭐 한 거야? 어디 있었어?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어요. 앉아, 지은아. 거짓말을 하려면 고개를 들고 해. 지은이는 앉지 않았어요. 대신 빠르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진짜예요? 저 잠깐 만난 사이였어요? 오래전에? 집착이 심해서 떼어낸 지 오래됐어요? 저한텐 남편 한 사람뿐이에요? 우리 남편 한 사람만요? 남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핸드폰 화면에 문자 내역이 떠 있었어요. 지은이가 보낸 문자들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오빠 이번 주말엔 못 갈 것 같아? 회사 일이 많아서. 오빠 나 좀 더 버텨줘.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날짜를 보니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까지도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핸드폰을 보더니 뒤로 물러섰어요. 그건 제 핸드폰이 아니에요? 내 번호잖아.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외우고 있어? 10으로 시작하는 내 번호?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은아, 한 번만 더 묻는다. 내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누구냐? 제 질문은 칼날처럼 얇았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정적이 순간을 뒤덮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또렷해졌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습니다. 뭐라고? 병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 손주예요? 남자는 의자를 치익 끌며 일어섰습니다. 누구 아이인데? 지은이가 남자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어요. 여기 우리 집 아이예요? 남편 아이고요? 거짓말하지 마.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온 게 언제야? 6개월 전이야. 그럼 그때 임신한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때 안 갔어요? 저 정말 기숙사에 있었어요? 또 거짓말이야.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기숙사에 있다던 그날 나 내 회사에 전화했어. 그랬더니 지은이라는 사람 없다고 하더라. 없다고. 지은이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 말 믿어주세요? 저 정말? 제 머릿속에서 누군가 종을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멀고도 가까웠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첫 잔소리를 듣고도 씩 웃던 아이. 다음부턴 안 그럴게요, 엄마. 하던 목소리. 저는 울컥 올라오는 무엇을 꿀꺽 삼켰어요. 유전자 검사하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거든 확실히 하자. 그게 우리 모두에게 공평해.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런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확인이지.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검사 결과가 그걸 증명해 줄 거야. 어머님, 지은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 정말 우리 남편 아기예요?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 없어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럼 검사하는 게 두렵지 않겠네. 당당하게 받아. 진실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포겠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어머니인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부터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잘못 없어요? 저 정말? 저는 지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이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아들이 오면 내가 얘기할게. 지은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 공기를 갈랐어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고 기다린 제목도 있겠죠. 그래도 죄는 나눠지지 않더군요.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주방에 놓인 된장과 두부, 대파가 초라하게 보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알아야 해요. 진실을 모른 채 사는 건 진짜 삶이 아니에요. 칼날을 닦아 도마 위에 올려두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때로 사소한 물건 하나에 매달려 방향을 바꿉니다. 명함처럼요. 그리고 그 물건을 집어든 손이 결국 책임져야 합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저와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걸 본 아들은 멈칫했어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명함을 아들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은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나온 명함이야. 뒷면 봐라. 아들이 명함을 뒤집었습니다. 내 첫 명함 우리 여보에게.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무슨... 이 명함 주인이 바로 이분이야. 남자가 일어나 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7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7년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공장에서 만나 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식은 못 올렸지만 부부나 다름없었어요. 아들은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섰어요. 그럼 지은이가 저랑 만날 때도... 네, 저랑 아직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제게 기숙사 간다고 했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진정해. 제가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데요? 엄마는 왜 이런 이상한 사람을 집에 데려온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아들은 사진을 받아 들었어요. 라면을 나눠 먹는 사진, 공장 앞에서 웃는 사진, 약식 결혼식 사진.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4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들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 어디 있어요? 방에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앉아. 엄마 말 들어. 앉으라고요? 지금 제 아내가 다른 남자랑 살았다는데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예요?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앉아.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아들은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은이가 임신했다고 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신이요? 그래.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했어. 아기 아빠가 누군지 확실히 해야 해.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지은이가 임신했으면 제 아이죠. 당연히 제 아이예요. 그럼 검사에도 문제 없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확인하자. 엄마는 지은이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진실을 알아야 해.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검사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는 주방에서 물을 끓이다 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았어요. 지은이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심장 소리예요. 의사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출산 후 바로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출산 직후 아기와 아버지의 검체를 채취하면 됩니다. 며칠 뒤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동의서의 종이 냄새는 건조했고 볼펜 잉크는 묵직했어요.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조금씩 바싹 말렸어요. 아들은 밤마다 제 분식집 앞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국물통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이는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닦았어요.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숨을 쉬는 일조차 설명이 될 때가 있어요. 출산일이 왔습니다. 작고 붉은 울음소리가 가르는 듯 터졌어요. 저는 멀찍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만 말했어요. 아가야, 너희 잘못은 아니란다. 그리고 며칠 뒤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결과지는 얇고도 무거웠어요. 불일치. 활자 몇 개가 한 집안을 제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이 새어 나왔어요. 곧바로 죄책감이 뒤따랐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을 지켰습니다. 지은이는 2번이나 재검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그날 아침 지은이는 우리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평생 갚을게요. 진짜 잘 살고 싶었어요? 가난이 무서웠어요? 버려지는 게 싫었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안쪽에서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아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난 여기까지야. 미안해. 나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무서웠어. 가난이 싫었고 버려지는 게 싫었고 그래서. 그래도 아들은 한 번 눈을 질끈 감았다 뜨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빌려 살면 안 돼. 그 말은 우리 집 현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은이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어요.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류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신혼 사진들은 상자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분식집을 닫고 걷던 어느 저녁 아들이 제 옆에서 아주 작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내가 할 일이지. 엄마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서로의 손등에 가을빛이 얹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남자가 분식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래 비워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고요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때 많이 경솔했습니다. 제 삶을 바로잡아 보려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퇴직금 정산표, 새 근로계약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명함. 이번엔 아무에게도 쉽게 쓰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쓸쓸히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가 돌아서던 등 뒤로 제가 말했어요. 밥 먹고 가요. 국물 진하게 우러났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국을 떠주는 일, 그 작은 일이 우리를 사람으로 붙잡아 줍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국물을 우릴 때 김이 하얗게 올랐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어묵을 하나씩 더 꽂아주곤 했습니다. 추우니 따뜻한 거 먹고 가. 아이들의 감사합니다가 분식집 안을 가볍게 데웠어요. 사람이 사는 힘은 그런 데서 나옵니다. 작은 감사, 작은 친절, 작은 진실. 봄이 왔습니다. 우리 집에 새 커튼을 달았어요. 아들은 오래된 이불을 빨아 햇빛에 말렸습니다. 베란다에 널린 흰 이불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흔들렸고 이제는 마른다. 다시 펼 수 있게. 아들은 가끔 무심코 휴대전화 잠금을 풀다 말고 지그시 화면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국자 손잡이를 꼭 쥐어요. 넘어지지 않으려는 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붙잡는 법을 조금씩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명함을 보면 먼저 뒷면을 살핍니다.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어떤 마음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사람의 삶은 때로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걸 바꿉니다. 하지만 종이보다 더 무거운 것은 결국 말의 무게, 약속의 무게, 진실의 무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끔 지은이가 남긴 초음파 사진을 떠올립니다. 그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크고 있을까? 밤마다 기도합니다. 아가야, 너는 밝게 자라다오. 어른들의 잘못으로 내 세상이 흐려지지 않기를.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저는 가게 불을 끕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우리 삶은 그 사이를 묵묵히 건너갑니다. 우리는 무너졌고 조금 회복되었고 여전히 걷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진실은 늦게 와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해도 결국 살게 한다는 것을.